기념일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정체성을 보여주는 전략이죠. 특히 최근에 북한은 이런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상징을 제정하면서 뉴 브랜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상징들이 많아요. 독수리, 성조기, 북한의 상징은 뭔가요? 북한을 상징하는 거는 총 10개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이 북한이 자신들을 노스코리아라고 불리는 걸 되게 싫어해요. 우리나라의 무궁화가 있다면 북한은 어떤 꽃이 북한 정권을 대표할까요? 김정일이 이걸 듣고서는 다음날 이제 뒷산에서 기어코 그 꽃을 찾아서 김일성에게 바쳤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저희 방송 다음 날인 9월 9일은 북한 4대 명절 중 하나인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구구절입니다. 기념일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정체성을 보여주는 전략이죠. 특히 최근에 북한은 이런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상징을 제정하면서 뉴 브랜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북한을 대표하는 상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북한의 특별한 상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통일연구원의 이지순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북한 문화와 예술을 연구하는 이지순입니다. 네, 자 북한 이탈 주민 남인희 씨 그리고 오랜만이죠 장혁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 그럼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그 구구절 같은 큰 행사는 평양에서도 크게 열릴 것 같은데 북한에 있을 때 구구절 어떻게 보냈나요? 하루 종일 나가 있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네, 그냥 행사 항상 열려가지고 그 연도 환영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바닥 행사가 그런 게 있거든요. 군중 시위 이런 거 아니면은 그냥 길거리에 서가지고 열병식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고생했다고 꽃다발 흔들어주거나 저녁에는 이거 한복 입고 나가서 또 무도회 하거나 하루 종일 행사로만 계속 보냈던 기억밖에 없어요. 시민들이 다 나가는 분위기였군요. 네. 네, 그런데 저 민희 씨 같은 경우에는 평양에서 살았기 때문에 많이 동원됐지만 저는 이제 함경북도 청진이라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중앙 권력과 많이 떨어져 있어서 좀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9월 9일이면 대체로 이제 바다 가기 거의 마지막 시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구절에는 대체로 바닷가로 가서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낭만이 바다에서. 또. 네, 와. 바다에 가서 이제 그 조개구이 하고 조개구이. 네, 그날 하루만큼은 잘 먹는 거죠. 우와. 고기 사가지고 먹고 네,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 북한의 구구절을 맞아서 특별하게 준비한 북한의 상징 이야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미국만 해도 뭐 상징들이 많아요. 독수리, 성조기 바로 떠오르고요. 등등인데 첫 번째로 알아볼 북한의 상징은 뭔가요? 북한을 상징하는 거는 총 10개입니다. 10개나요? 그렇죠. 처음에 명칭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는 문장, 그리고 깃발, 노래, 꽃, 언어, 새, 개, 나무, 술 굉장히 많잖아요. 이 순서로 천천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정권이 탄생하면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명칭이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아마 이 두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명칭이 먼저 만들어지려면 헌법이 필요하고요. 1948년에 헌법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이 되면서 국호도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깃발도 제정이 되었고 기타 등등 다 북한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뭐 보통 북한은 영어로 North Korea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의 공식 영어 이름 또 따로 있나요? North Korea 말고? 노스 코리아는 보통 약칭이잖아요. 우리가 남과 북 나눠지듯이 약칭인데 실제적으로 유엔에 등록된 아니면 국가의 어떤 이제 공식적인 국제 행사나 이런 데서 불려주는 이름은 DPRK죠. 그죠? 이 국제사회에서 이 북한이 자신들을 노스 코리아라고 불리는 걸 되게 싫어해요. 싫어요? 굉장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남과 북을 서로 구분하는 이런 약칭이기 때문에 싫어하고요. 그래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2018년 초에 이 북핵 문제가 상당히 조금 첨예하게 갈등하던 시대에 유엔 내에서 이 북한과 미국이 서로 좀 갈등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면세 카드에 좀 국가 이름을 써야 되는데 이때 노스 코리아라고 써져 있던 거예요. 아. 그래서 북한의 외교관들이 그러면 항의를 한 거죠, 미국에. 화가 난 이거 고쳐달라. 네. 그리고 이름도 공식적으로 고치고 좀 사과를 해라. 근데 아마 사과를 공식적으로 했다는 소식은 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DPRK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서 실제적으로는 북한이 조금 자신들의 좀 원을 풀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북한에 있을 때 DPRK 영어명 알고 있었어요? 내 나라의 그 영어 교육할 때는 보통 그쵸. 예, 처음부터 배우는 단어인데 좀 어려운 단어죠. 사실 북한 사람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조선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 조선. 예, 그래서 영어도 사실 코리아 그래서 이 정도로 많이 받아들이고 근데 이제 DPRK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한국이랑 딱 구분될 구분하기 때 위해서. 예, 한국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니까 요거 딱 구분짓기 위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영어 시간에 DPRK 그걸 배워가지고 항상 어디 나가면은 우리나라는 DPRK 데모크래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다라고. 근데 외국에 나갔는데 자꾸 이제 앞에다 노스 코리아를 붙이더라고요. 근데 그 외국에서는 또 오히려 저보고 그 버이언이 어디 나가서 외국인이 너한테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보면은 차이나에서 왔다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네. 왜요? 몰라요. 그래가지고 왜 노스코리아라고 하면 안 되냐고 그냥 중국에서 왔다라고 해라 그래서 그러고 다녔었어요. 저도 외국 나가면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놀스냐 사우스냐. 아, 그 맞아요. 네. 모르고 대답을. 네. 좀 화가 납니까? 아니요, 왜요? 우리 다 여기서 온 식구들 다 있는데 왜요? 외국인들은 사실 코리아를 잘 몰랐던 시절이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BTS나 뭐 이런 한류 때문에 많이 알지만 그래서 최소한 사우스냐 노스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한반도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를 물어보는 거고 대부분은 코리아 하면은 그냥 아마 이 동구권이나 사유주의권에서는 노스라고 생각하기 쉽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사우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문단국가인 거 아니까. 그렇죠. 북한의 첫 번째 상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로 살펴볼 북한의 상징은 바로 북한의 국기입니다. 북한의 국기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원래 북한이나 남한이나 초기에는요 상징들을 서로 공유했어요. 태극기라든가 무궁화라든가. 그래서 1946년에 북한이 발행했던 50전 우표를 보면요 김일성 초상화 배경에 태극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선명하게 태극기가 보이는데요. 그러다가 1948년에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국기가 만들어진 거죠. 아, 그때 따로 만들었군요. 그렇죠. 저기 다 이제 저희 학교 때도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저 인공기에 이제 다 의미가 하나하나가 다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아무래도 저 붉은 오각별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이 했다는 그 항일운동을 이제 뭐 백두의 혁명 정신이다 이런 걸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저 빨간색 가운데 붉은색 이거는 그 혁명 그 정신을 계승한 그런 애국적 열의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그 흰줄이 작은 흰줄이 있어요. 두 개의 흰줄 이런 거는 조선민족의 영원한 번영을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에 푸른색 두 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과의 연대를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 별은요, 왜 가운데 아니고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근데 미니 씨가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항일투쟁 정신을 갖고 그리고 이제 그 주민들은 애국심을 또 마음에 품고 김일성의 용도에 따라서 앞으로 나아간다. 요 의미를 가득 담아가지고 이 별을 약간 왼쪽에 치우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리더십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인민을 끌고 나아간다. 뜻이 있었네요. 그걸 모르니까 어렸을 때는 계속 가운데 그렸었거든요. 별을. 그러니까. 백두의 혁명 정신이고 뭐고 모르고 그냥 도화공작 시간에 가운데로만 항상 그렸었는데 선생님이 이거는 이쪽으로 와 있다. 그래서. 아, 그러면 북한은 주민들에게 인공기를 어떻게 알리고 가르쳤어요, 민 씨? 그 예전에는 또 뭐 휘날려라 공화국기라는 뭐 그런 노래도 있었고 최근에는 또 김정은식의 우리의 국기라는 노래를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이 노래가 거의
김정은이 나오는 주요 행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고 이 노래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또 만들어서 방영을 하기도 하고 거의 처음에 시작할 때 북한의 국가가 나온다면은 마지막에는 이 노래를 끝나는 공연에서 그 정도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주민들한테 인공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국기. 예, 김정은 정권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그 인공기를 그렇게 대대적으로 뭐 방송에 노출시키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혹 체육인들이 국제 무대에 나가서 스포츠를 해서 뭐 1등을 한다든가 이럴 때 국기 개양하고 애국가가 나오고 이 정도였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 대대적으로 뭐 굿즈도 만들고 노래도 많이 편곡을 하면서 인공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 관심을 더 끌어올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 공식 행사를 보면 국기 의례 하잖아요. 그건 언제부터 하게 된 거예요? 아마 가장 상징적인 그 행사가 있습니다. 대집단 제조와 예술 공연, 아리랑. 이 아리랑 공연을 시작할 때 아리랑 민요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아리랑이라는 이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이 이거는 고난을 극복하고 뭔가 이렇게 승리를 이루자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8년에 개최된 그 빛나는 조국이라는 이 공연이 2018년에 건국 70주년 기념으로 이제 열렸는데요. 이 공연에서는요, 거대한 국기를 이렇게 딱 개양하면서 이때 이제 국기 개양식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행사라든가 이제 공연에 도입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이후에는 어떤 신년 음악회라든가 아니면 이제 공식 행사에서는요, 국기 개양식이 공식적으로 이제 행사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행사에서는 국기 의례가 자리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은 평소에 집에 인공기 두고 있어요? 살면서 인공기를 집에 둔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냥 TV에서만 봤던 거고. 네. 멀타에 제가 해외 파견으로 나갈 때 사촌 동생이 발해주러 나왔는데 인공기가 그려져 있는 종이 요만한 걸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늘 조국을 생각해라 이러면서 봤어요. 애국자네요. 그래서 멀타에서 숙소에다 걸어놓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집에다가 인공기를 간혹 걸기도 하고 조금 좀 사는 집은 이제 깃발대까지 예쁘게 해서 이제 국가 명절 기념일에 이제 인공기 개양하는 집들이 간혹 있었는데 문제는 그 2000년 이후에 이제 체제가 어수선해지면서 반체제 활동 이런 것들 하면서 인공기에 뭐 낙서를 한다든가 뭐 불을 지르고 이런 식으로 반항심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공기도 성역의 영역이 들어간 거예요. 주민들의 일상이 아니고. 그래서 인공기를 뭔가 이렇게 의미 있고 정중하게 잘 모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인공기를 보관하고 있다가 곰팡이라도 끼면 조음이라도 먹으면 그거 내 잘못이 되는 거죠. 좀 자석하게 잘못될까 봐. 그래서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정집에 인공기를 보관하지 않고요. 그 외에 이제 공장 기업소들은 이제 국가기념일에 의무적으로 깃발을 개양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소들에서는 좀 사이즈별로 이제 인공기를 비치해뒀다가 잘 보관해서 그 명절일마다 개양을 하는 거죠. 뭐 요즘은 집에 두는 것보다 국기 상품이 많이 나왔잖아요. 미국처럼 이 성조기 티셔츠, 성조기 박힌 거, 또 뭐 바지, 모자 등등 많이 하는데 북한도 인공기로 옷이나 모자 같은 거 있어요? 예전엔 없었어요. 상상도 못 했었는데 김정은 정권 되고 나서 최근에부터는 인공기가 박힌 티셔츠를 일상에 입고 나오고 그거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모습 찍어보고 TV에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보면서 궁금했어요. 저거 이제 티셔츠는 맨날 빨아 입는 건데 저거 빨다가 인공기 뭔가 선상이 가거나 이러면 처벌받나 막 그런 생각. 저걸 저렇게 해도 되나 막 되게 신기했어요. 그런 장면이. 조심히 여겨야 돼. 예, 아는 친구가 성조기에 그려진 팬티를 입은 거예요. 성조기. 예, 근데 이 친구가 군에 갔는데 군에서는 그 사제 팬티를 못 입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검사 때 성조기가 나온 거예요. 어머머머머.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얘가 나는 미국 깃발을 계속 깔고 앉아 있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게 인공기였다 그러면 사정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제품이 만들어지기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똑똑한 친구네요. 수습을 잘했어요. 깔고 앉는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왜 2002년 월드컵 때 태극기를 이렇게 이제 옷으로 입거나 아니면 망토로 하고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이렇게 이미지를 탄 거예요. 기라는 거는 한 나라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상품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상품은 해외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기념품이 되고요.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그 자신들이 이제 그걸 입고 걸치고서는 막 이렇게 이제 그 나라를 자랑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부심. 그렇죠. 자부심을 쫙 불러일으키는
북한의 경우에도 이제 언젠가부터 국기 문양을 딱 그 티셔츠 문양에 집어넣고 하는 상품들을 만들었는데 이걸 우리는 이제 통속화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숭고하게 잘 이렇게 보관해야 된다라고 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상품으로 만드는 거는 실제로는 일상에서 애국심을 고취시키면서 동시에 북한을 브랜드화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출하게 하는 거죠. 미디어에 노출하게 하고 일상에 노출하게 해서. 신성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친숙한 것. 그렇죠. 친숙하게 바뀐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중요한 북한의 상징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바로 북한 정권의 문장입니다. 이 북한의 문장은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월부 미술가 김주경이 북한을 상징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다 제작을 했어요. 넣어서. 그리고 이 김주경이 이런 도안을 제작할 때 김일성이 한마디씩 꼭 해요. 그래서 의미를 이렇게 만들고 이런 어떤 그 지시들은 실제로 법에서 이 문장이나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일성 교시에 따라요 문장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거는 벼이삭을 딴 붉은 띠로 테두리를 만들었고요. 이게 타원형 모양이잖아요. 네네. 이 타원형 모양의 원래 가운데는 용광로가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이 용광로는 용해공대를 활약하는 중공업을 상징하는 건데 그런데 김일성 지시에 따라 바뀌었어요. 수력발전소로. 수력발전소로 바뀐 이유는 이게 그 발전을 하면 전기가 나오잖아요. 전기가 있어야지만 공업도 발전시키고 그리고 이 물이 있어야지만 또 농업도 발전시키기 때문에 공업과 농업의 이 자립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수력발전소를 넣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문장이 시대별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원래 이 북한 문장은요 맨 위에 오각별 있죠. 오각별. 네. 그리고 이거 띠로 만들어진 벼이삭이 있습니다. 원래 벼이삭은 원래는 110개였는데 나중에 124개로 바뀌었어요. 어떤 이제 농업 생산량의 증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늘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오각별 밑에 보통 일반적인 산이었는데 나중에 바뀐 거는 백두산이에요. 아, 백두산이군요. 백두산 혁명 전통. 그 전에 그냥 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미세하지만 그냥 이렇게 산천을 의미하는 맞아요, 거에서 삼천, 네. 백두산으로 바뀐 거예요. 아주 미묘하게. 그리고 가운데는 여전히 이제 이 전신줄이 있고 수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저 백두산이 제일 먼저 보였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이 이 문장을 어디서 제일 많이 봐요? 공민증이라고 북한의 주민등록증 같은 게 있어요. 그 앞에 이제 이 문장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최고인민회라든가 이런 게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할 때 좀 눈으로 많이 볼 수 있는데 실상에는 이런 거를 보기가 좀 어려워요. 단순 프린트는 가능한데 이거를 북한에서는 대체로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뭐 부각을 한다고 하죠. 뭐 깎고 파고 이런 식으로 이거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일성 때 이 문장을 제정하면서 그 비용을 고려 안 한 거예요. 제작 비용을 고려 안. 그러니까 문장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실제 그 반영구적으로 실생활에서 많이 쓰기에는 좀 어려운 패턴이다. 힘드니까. 요즘 벼알 좀 줄면 좀 괜찮을 법한데 늘었다고 하니까 참 곤란하네요. 네. 안 되게 힘들게 해. 그리고 최근에는 김정은의 그 상징으로도 이 문장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김정은과 북한을 동일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어떤 수령의 지위에 있는 그 위치로서 딱 그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귀로 듣는 상징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애국가가 있다면 북한도 마찬가지로 애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름은 똑같이 애국가로 불리지만 사실 그 노래도 다르고 곡도 다르고 네. 그리고 이 가사도 완전히 다르죠. 이제 북한의 애국가는 월북시인 그 박세영이 가사를 썼고요. 작곡가 김원균이 곡을 만들었어요. 김원균이. 그래서 북한의 애국가는 1947년에 만들어져서 오늘날까지는 굉장히 공식적인 애국가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도 북한을 상징하는 노래로 이 애국가가 분명하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애국가라는 이름으로 이제 김정은 집권에 계속해서 좀 홍보가 되다가 24년 4월 이 애국가란 말을 이제 쓰지 말아라. 왜냐면 애국가하면 사실 남한이나 북한이나 똑같이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노래 이름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로 바꾸었습니다. 아침은 비
북한 주민들 애국가 많이 불러요? 평소에? 저는 학교 들어갈 때 배우기는 해요. 네, 그 초등학교에서 애국가 가르쳐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사의 뜻, 그다음에 가사 다 외우기는 하는데 평소에 그렇게 많이 부르지는 않아요. 정말 그 중국 수반이라고 하나 그 사람이 왔다 하면은 이제 형식적으로 하잖아요. 각 나라의 그 국가들을 그럴 때 한번 그다음에 그 국제 무대 경기에 나가서 이제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 할 때 그때 한번 듣고 평소 행사 때는 그냥 김일성 장군의 노래, 김정일 장군의 노래 이런 거 시작 전에 1절 내지 2절까지 부르고 끝날 때는 김정일 동지의 건강을 뭐 축원합니다. 뭐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이런 노래가 또 있어요. 애국가 말고 그거 불러요? 예, 뭐 차해로운 사랑에 뭐 이런 노래가 또 있어요. 그걸 부르고 그냥 끝나거든요. 예, 애국가는 거의 평소에 부를 일은 없는 걸로 같아요. 요거는 그 북한은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에 무엇을 부르냐가 조금 달랐는데 이게 70년대 이후에 이렇게 유일 체제가 되면서 이렇게 좀 바뀌었고 그리고 김정일이 자기의 후계자가 되면서 좀 더 자기 어떤 충성심을 조금 이제 홍보하려고 그랬는지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면서 김일성 장군의 노래, 김정일 장군의 노래로 시작과 끝을 좀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 찬양가로 가겠다네요. 그렇죠. 사람들에는 애국가보다는 이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노래가 좀 더 몸과 마음을 지배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아직도 머릿속에 있어요. 애국가보다 더 선명하게 기억이 나죠. 그럴 수 그렇죠. 네. 맨날 나와요 노래. 그 TV 시작할 때 나오고. 그런데 생각외로 북한에서 제2의 애국가라고 불리는 노래는 옛날부터 좀 있었어요. 제2의 애국가. 1947년에 애국가와 함께 창작되었던 제2의 애국가라 불렸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빛나는 조국이라고. 이거는 김일성 시대의 제2의 애국가죠. 근데 잊혀진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이제 집권을 시작하면서 2013년에 조국 찬가라는 노래도 찬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국 찬가라는 노래를 만들고 김정은 시대의 뭐 제2의 애국가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칭호를 좀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 집권 이후에 애국가를 이렇게 조금 다 불러야 된다라고 막 홍보를 하면서 그러니까 2014년에 모란봉 악단이 빛나는 조국을 다시 부르면서 실제로 오랫동안 잊혀졌던 노래를 복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우리의 국기라는 노래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노래가 나오면서 국기 개항식의 아주 주제 음악이 되었는데 우리의 국기가 나오기 직전까지는 조국 찬가가 이 국기 개항식 주제곡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네, 보통 그 나라 안에서 살 때는 애국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죠. 그런데 이제 외국에 나가면 역으로 그 자기 나라에 대한 그 사랑 이런 것들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국에 중국에 이제 프로그래밍 경시대 나갔을 때 시험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 팀장이 갑자기 애국가를 부르자는 거예요. 갑자기? 네, 갑자기 부르자고 하는데 그 애국가를 또 앉아서 부르면 굉장히 무리한 게 되거든요. 일어서야죠. 그래가지고 그 대회 참가장에 한 300~400명이셨는데 저희 3명이 막 서서 애국가를 불렀어요. 해킹 대회에서. 네, 근데 저는 막 얼굴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나머지 2사람은 일어서도 앉은 키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부르는 그런 꼴이 됐거든요. 많이 창피했군요. 예, 정말 창피했습니다. 애국가가 또 그렇게 창피해보긴 처음인데 문제는 이제 제 애국가가 이제 동해물과 백두산이 됐는데 이제 국정원과 하나원 조사를 받으면 매일 아침 이 노래를 틀어주거든요. 매일 저녁. 우리 애국가를. 예, 아주 그냥 뭐 자다가도 부를 수 있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애국가의 위치가 싹 바뀌었죠. 네. 북한의 상징들을 하나씩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무궁화가 있다면 북한은 어떤 꽃이 북한 정권을 대표할까요? 북한에서 제일 유명한 꽃은 진달래로 보통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목란입니다. 1991년 4월에 목란을 북한을 대표하는 꽃으로 공식 발표했고요. 이 꽃은 굳세면서도 소박하고 고상한 조선인민의 슬기로운 기상을 잘 담은 꽃이라고 북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1991년은요, 동구 사이주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체제 전환을 완전하게 이루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북한도 이 정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 꽃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목란이라는 이름도 사실 김일성이 지은 거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 직접 지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목란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삼목련을 말하는데요. 원래 북한에서는 한박꽃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한박꽃? 근데 김일성이 뭐라 얘기했냐면 우리 민족이 아주 좋은 꽃에는 란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무에 피는 란이라는 의미로 목란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목란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된 거죠. 또 이런 일화도 있는데요. 1964년 5월에 김일성이 그 황해도에 있는 정방산에 이제 들렀다가 목란을 보면서 아, 이 꽃은 이제 어린 시절에 칠골 외가에서 이제 이걸 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정일이 이걸 듣고서는 다음날 이제 뒷산에서 기어코 그 꽃을 찾아서 김일성에게 바쳤다라는 또 일화도 있습니다. 네. 그럼 북한에서 이 목란 꽃을 쉽게 볼 수 있나요? 사실 어떤 나라의 뭐 국화라고 하면 그 일상 속에 많이 녹아 있어야 되는데 목란꽃은 현실에서 보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수목원 같은 데 가면 이제 가끔씩 보는데 목란꽃이 또 생활력이 약해가지고 금방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 미디어를 통해서 꽃을 봤지 실물로 본 사람들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와. 예,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목란을 보려면 이제 지폐에 그 워터마크 방지용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신권 2009년도 신권에 어떤 100원권 요게 목란이 있긴 있는데 문제는 100원권을 사람들이 안 써요. 안 써요? 거기도 안 예. 쓰는구나.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은 목란을 볼 일이 없죠. 네. 진짜요? 아, 100원 왜 안 써요?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그 100원은 1센트가 안 돼요. 아, 같이. 예. 환율로 바꿨을 때 한국보다 오히려 더 안 쓰겠네요. 예, 훨씬 약하죠. 사실 뭐 아까 그거보다도 또 김일성 장군의 노래 이런 것들이 더 우선시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목란꽃 역시도 이제 목란보다는 김일성화나 김정일화가 저희는 더 이제 많이 보고 자랐죠. 그러니까 김일성화, 김정일화 축전이라고 해서 해마다 꽃을 피우는 원실에서 하는 그런 축전이 열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김일성, 김정일의 이름을 딴 꽃들은 대대적으로 키우고 장려하고 막 이러는데 목란과 관련된 그런 행사는 하나도 없어요. 기억하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TV에서 보거나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목란 비데오라고 해가지고 그 CDR에서 보면 항상 목란 비데오가 마크가 적혀 있는 그 CD가 있어요. 비데오. 그거는 이제 북한에서 정식으로 행사한 거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합법적으로 보는. 그래서 집에서 녹화기를 볼 때 항상 목란 비데오가 나와가지고 아 이러면 이거 뭐 볼 수 있는 거다. 그냥 그렇게만 익숙했던 거죠. 네. 화면으로만 보는. 네, 화면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북한의 상징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랑 비슷하네요.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상징들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색다른 상징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북한을 대표하는 풍산개 이야기인데요. 북클립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한반도 고유의 토종개, 진돗개, 풍산개, 삽살개. 이 중 풍산개는 함경도 풍산군이 원산지로 북한을 대표하는 견종 중 하나입니다. 풍산개는 용맹스러운 성격의 주인을 잘 따르는 충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질적으로 약하고 영맹하며 또 끈질긴 공격으로 상대방을 제압해버리는 이 풍산개 앞에서 셰퍼드도 어쩌지 못하고 종당이는 패하고 맙니다. 이런 이유로 풍산개는 북한의 천연 기념물이자 북한 정권 상징으로 지정됐습니다. 풍산개에 대한 모든 것을 국가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등록했습니다. 또한 풍산개를 기르는 법, 길들이는 법, 사냥하는 법, 심지어 풍산개가 나오는 설화, 소설, 영화까지 있습니다. 아동 영화 풍산개 이야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풍산아, 일어나. 일어나라는데. 그리고 눈을 떠. 김일성, 김정일 주도하에 이뤄진 풍산개 육종 사업. 북한 주민에겐 애국 사업의 일환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집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풍산개를 키우고 있다는 것,
그동안 나온 많은 풍산개들이 이곳 광동리는 물론 이웃 마을인 내중리와 어원군에 포조 있다는 것. 내중리에 가 있는 풍산개가 사냥 또한 잘해서 소문이 자자하다는 것 등 풍산개 자랑 얘기를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혼혈 개체가 늘면서 순종성을 지키는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혈통 증명서를 작성하고 매년 개최되는 품평회도 그중 하나입니다. 풍산개의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하는 것과 함께 순종 마리수를 더욱 늘리려는 목적 밑에 2014년부터 풍산개 품평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 관리된 풍산개는 외교 선물하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엔 남북을 대표하는 견종인 진돗개와 풍산개를 주고받았고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북측이 풍산개를 선물하여 남북 화해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작년 러북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도 바로 풍산개 한 쌍이었는데요. 김정은 동지께서는 금수산 영빈관 정원에서 푸틴 대통령 동지에게 우리나라의 국견인 풍산개 한 쌍을 선물하시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아온 풍산개. 풍산개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북한 주민들에겐 애국의 상징으로 외교적으로는 평화와 신뢰를 전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풍산개에 담긴 서사까지 북한의 상징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더 흥미로워집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상징은 정말 상상도 못할 분야인데요. 바로 술. 술. 오, 북한을 상징하는 술. 이야, 술. 아, 좋아하는 주제예요? 네, 술하면 또. 네. 어떤 술이 있어요? 아니 국가별로 이 그날의 대표적인 술들은 있어요, 그죠? 그쵸 있죠. 뭐 아침 일본의 이슬? 아침 이슬, 소주, 예. 아니 막걸리. 막걸리. 그렇죠. 막걸리가 또 한류 때문에 많이 팔린다고 하고 또 일본 하면 사케, 그다음에 러시아 하면 또 보드카 등등등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 나라를 상징하는 이 아주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는 오르지 않거든요. 근데 북한은 그걸 만들었어요, 술을. 그리고 이제 북한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수도 평양을 같이 붙여가지고 평양 소주라는 것을 2015년에 지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나라를 이제 대표하는 술이라고 했을 때는요, 상업적 가치를 보는 거예요. 단지 나라를 대표하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해외 관광객이 왔을 때 선물로 하고, 그다음 기념품으로 사가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로 가는 사람들이 또 기념품으로 가져가서 그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이런 식의 어떤 좀 국가를 홍보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서 2024년 작년 2월이죠. 평양 소주 기념 우표도 만들었어요. 굉장히 홍보에 적극적인 거죠. 우표에 평양 소주 있는 거요? 네네네. 평양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브랜드화된 거는요, 김정일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김정일이 현대식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북한을 대표하는 명주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이제 공장이 세워지기 시작했고요. 2009년에 주류 생산 공정이 아주 현대화된 이 대동강 식료 공장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여기에 그 대동강 식료 공장에 가서 생산하는 술을 이렇게 하나씩 맛봤겠죠. 그리고 이제 알코올 도수에 따라 좀 술들이 다르잖아요. 네. 북한 주민들이 좀 센 술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25도 술이 있고 30도, 40도 술이 있는데 이제 무난하게 좀 이렇게 섭취를 할 수 있고 좋아할 만한 25도 술을 딱 찍어가지고 평양 소주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25도 무난해요. 무난하구나. 무난하지 않은데. 무난하지 않아요. 그래도 훨씬 센데? 그냥 독한 술치고는 조금 무난하게 좀 본 거고요. 그리고 30도 술, 40도 술에는 이제 평양주, 고려술 뭐 이렇게 이름을 좀 다시 붙였다고 해요. 40도요? 아니, 뭐 한국 술은 처음엔 맹물인 줄 알았어. 그래서 자꾸 섞어 마시는 거예요. 밋밋하구나. 북한은 그냥 섞어 마시면 죽어요, 그냥. 네, 맥주랑. 워낙에 도수가 세가지고. 네. 맛은 있어요? 맛이 어때요? 저는 처음에 그 평양 소주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명절 공급으로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은 그 명절마다 술 한 병씩 내주는 그런 있거든요. 그래서 평양 소주 한 병이 이만한 걸 그때 받았는데 굉장히 고급져 보이고 그래서 그걸 우연히 마셔봤던 거죠. 근데 그때는 40도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평양 소주가. 그래가지고 마셨는데 진짜 목구멍이 확. 그렇죠. 몰랐어요. 그냥 중국 술 먹었을 때 이렇게 확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향은 없어요.
먹어봤어요. 또 그래서 약간 향이 없는 중국술 같은 느낌이다라고 그때 첫 인식이 저거는 굉장히 도수가 세다. 함부로 마시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잘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 들죽술을 마셔봤는데 오히려 그게 더 맛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되게 도수가 셌어요. 예, 보통 뭐 평양 소주는 마셔봤을 때 특징이 뚜렷한 그런 특징이 없어요. 깔끔한 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억류관이나 촉류관이나 이런 데 가서 국수를 먹잖아요. 냉면 먹을 때 이제 술을 꼭 같이 주거든요. 무조건이죠. 예, 안주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놋잔에다가 마시면 굉장히 담백하고 좋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깔끔한데 도수는 높고 냄새는 안 난다.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게요. 평양냉면이랑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팔아요? 한국에서 있어요? 1990년대 후반에 이렇게 한국하고 좀 관계가 좋았을 때 수입이 돼서 팔렸다고 해요. 그런데 생각으로 이게 향이 좋았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선호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2010년에 오이사 조치였죠. 대북 제재 조치로 수입이 중단됐습니다. 중단됐어요? 중단됐어요. 평양 소주를 북한이 좀 홍보를 해도 사실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진 거는 대동강 맥주죠. 대동강 맥주. 대동강 맥주죠. 많이들 아마 우리 주변에서 그래도 북한 술을 뭘 먹어봤니? 라고 하면은 마셔보진 않았지만 대동강 맥주는 꼭 먹어보고 싶다네요. 그러니까 북한이 좀 더 이제 평양 소주를 이렇게 막 홍보해도 생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평양 소주 그냥 냄새라도 맡아보고 싶은데.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상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정권의 상징인 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북한 정권의 새는 바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까치예요. 까치요? 까치, 몰랐어요? 저는 평양에서 온 남미 씨도 몰랐나요? 저는 참매인 줄 알았는데 네, 참매? 참매라고 배웠었는데 그래요? 까치라니. 그럼 그 사이에 바뀌었나요? 태대원을 봤나 봅니다. 최대한 까치 나오죠? 네. 아주 핫해요. 이 까치가 선정된 거는 최근의 일인데 사실 그러니까요. 이제 북한을 상징하는 새에 대해서는요. 2008년 4월에 참매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3월에 조선중앙방송에서 까치를 북한을 상징하는 새로 바꾼 것을 이렇게 방송을 했죠. 최근에 바뀌었다고요? 최근에 바뀌었어요. 국조가? 네네. 왜 바뀌었어요? 북한이 변경한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유를 추정해 보면 첫 번째는 북한이 참매를 이렇게 북한을 상징하는 새로 이렇게 막 홍보할 때는 이 북한 사람의 어떤 기질, 그러니까 민족의 기질과 닮았다, 아주 좀 용맹하다라고 이제 선전했지만 실제로 참매는 언제 사람들이 좀 사용했냐면 귀족의 사냥 문화예요. 사냥 문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의 문화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귀족들이 사냥할 때나 썼지 이게 일상에서는 좀 볼 수 없는 문화라고 관련되고요. 두 번째는 이 참매는 아니지만 이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 아랍의 국가들,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은 매를 국장 문양에 넣었어요. 화폐 도안으로도 적극 사용해요. 이미 미리 그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거죠. 이미 쓰고 있으니까 겹치니까. 겹치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경우에도 이제 보라매라고 공군의 상징이 1952년부터 쓰였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참매를 좀 썼는데 실질적으로 봤더니 중동 국가들도 써, 한국에선 공군 상징으로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참매가 1호기 해가지고 이제 그 수령들이 타는 비행기 있거든요. 비행기 이렇게 딱 문양으로도 넣고 했는데 북한은 참매를 쓰고 우리는 보라매를 쓰고 뭔가 조금 헷갈리거든요.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애매 두 마리. 그리고 귀족 문화랑도 관련돼 있고. 그래서 인민성이라든가 독자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까치로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민족에게 까치는 굉장히 좋은 새잖아요. 까치가 얼면 그쵸. 반가운 손님이 옵니다. 위안 손님. 네. 그런 인식이 있는데 북한도 그래요? 북한에는 이제 까치에 대한 우화도 있어요. 여우가 와서 알을 달라고 하니까 까치가 울면서 알을 내주거든요.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만큼 그 까치에 대한 그 어떤 민족적인 그 리더감이 강한 편이죠.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고유한 텃새입니다. 텃새라서 그죠 오랫동안 살았던 텃새라서 아마 까치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전설가
그다음 민담 이렇게 설화들이 있죠. 북한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이 온다고. 그래서 그걸 노래로 만든 것도 있어요. 뭐예요? 뭐 이른 새벽 까치가 울면 귀 소식 날아온다지. 귀하고 희귀한 소식이 날아온다. 희귀한 소식. 전선길에 까치가 오니 우리 마음 설레입니다 하면서 그날처럼 우리 장군님 또 뭐 후렴까지 가면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후렴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까치가 우는 거는 그러니까 그 부대에 있는 군인이 그 까치가 우니까 아 오늘 장군님께서 오실까? 이런 설레는 마음을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까치를 이런 선전에도 이용을 하는 거죠. 네, 체제 선전에도. 최근에는 이 까치를 또 이제 브랜드화해서 담배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까치 담배. 예, 북한의 담배는 좋은 단어는 다 갖다 써요. 그런데 까치 담배. 북한 담배의 가장 유명한 새가 이제 제비거든요. 제비 담배는 굉장히 서민적인 담배예요. 그러니까 제비 담배를 핀다 이런 건 정말 가난하다 이런 번이 없다 이걸 뜻하는데 까치는 굉장히 고급 담배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북한의 상징은 나무입니다. 우리에게도 친숙한 소나무예요. 소나무가 지정된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북한을 상징하는 나무로 소나무가 지정된 건 2015년 4월입니다. 북한 법에서 소나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볼 수 있는데요. 사시사철 푸름을 잃지 않고 네.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이 억세게 자라는 소나무가 민족의 억센 기상과 국가의 강인함을 상징한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죠. 그렇죠. 소나무는 이제 정말 대표적인 어떤 혁명가적인 정신을 보여주는 식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남산의 푸른 소나무라는 노래가 되게 유명한데 그거를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이 직접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의 혁명 정신은 김영직 때부터 이어진다라고 하거든요. 뭐 그때 3대 각오랑 뭐 2절의 권총으로 북한이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최근에 이제 김정은 정권 때 새로 만들어진 노래에 소나무가 등장을 해요. 소나무, 참대, 백옥, 구슬옥자 그 백옥이 등장하는데 소나무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겨울에도 푸름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변치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 참대는 불에 타도 꺾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참대처럼 살라고 그러고 백옥은 부서져도 흰빛을 잃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를 따라 배워서 혁명가적인 어떤 정신을 계속 대를 이어서 가거라, 예, 그 당을 따라 가거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소나무가 북한을 상징하는 나무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은 문화적으로 우리가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북한이 선전하는 혁명 역사, 다 김영직으로 올라가는 이 소나무의 혁명 역사를 은근슬쩍 중첩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민족의 기상을 의미하니 하면서 이렇게 지금 현대적인 정치적 의미를 넣어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상징물을 여기저기에 활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나무는 또 어떻게 쓰였을지 궁금한데요. 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썼나요? 소나무. 떠보기 이제 앞으로 수진이는 사나무 가방 메고 사나무 든갑을 들고 백년 어머 스님께서 안겨주신 사랑의 가복을 입고 우리 민들레 학습장을 쓰면서 어떤 사람이 되려나요? 훌륭한 사람이 돼서 보시는 기쁨을 느끼겠습니다. 기승전 소나무인데 소나무가 되게 뭐랄까 영험한 나무 그런 느낌인가요? 아마 이 소나무 브랜드 일화는 김정은의 애민 정치 일화랑 조금 이제 관련되는데요. 원래 이제 북한에도 중국에서 들여온 많은 공산품들이 수입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키마우스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제 가방을 보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속상해하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를 상징하는 게 있는데 왜 저런 것들을 쓰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김정은이 그럼 우리 학생들을 위한 우리만의 브랜드를 만들자라고 지시해가지고 뭐 소나무 브랜드를 만들었다 이런 일화가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소나무 브랜드의 가방에 다 소나무가 뭐 이렇게 퍼렁퍼렁하게 그려져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 브랜드의 대표성이 소나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애민 정치의 상징으로 이제 기승전 소나무 브랜드고 이제 뭐 김정은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보통은 홍보되고 있는데 이런 브랜드와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는 그 북한이 굉장히 자기들의 상표를 전 세계에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의 상표로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뭐 함부로 소비층.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창업할 때 소나무 이름 갖다 쓰면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생긴 브랜드거든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은 대부분 미키마우스, 뭐 디즈니 공주 그려진 그런 책가방을 많이 사용했다 보니까 그 뭔가 그 다 들면 또 없는 애들 굉장히 소외감 느끼거든요. 그래서 소나무라는 브랜드가 생기고 책가방이 좀 평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너무 좋은 걸 안 쓰는 애들도 이렇게 묻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네. 가격도 싸고. 아니 저거는 그냥 공급을 해줘요. 아, 거의 뭐 이렇게 티켓 같은 거 갖다 주면 공급을 해주고 하는데 저도 학교 때 초등학교 때 무조건 내주는 가방을 매라고 하는데 그땐 브랜드는 없었어요. 그냥 여마하란 가방이었는데 일주일 뒤면 뜯어져요. 그래서 계속 막 AS 받아오고 막 그랬던. 근데 일괄적으로 그걸 다 매라고요. 일단 1학년 때는 그래요. 점점 졸업학년으로 가면서 애들이 막 헬로키티도 등장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좀 가난한 애들은 그나마 좀 괜찮죠. 상대적 박탈감은 덜 느끼는 거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나무 텔레비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소나무 TV, 흑백 TV라고 저희 집에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의 대표적인 TV 하면 대동강 TV인데 그 전에 소나무 TV, 흑백 TV로 나왔다가 이제 대동강 TV로 대체가 됐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걸 김정은이 다시 꺼내서 친숙한 그런 브랜드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소나무처럼 튼튼해요, TV가. 튼튼해요? 네, 잘 안 나오면 한 대씩 치면 잘 나오고 오래 쓰는 사람들 봤습니다. 품질이 좋네요. 자, 북한이 이렇게 정권의 상징을 계속 늘리고 있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시 상업적인 이유도 있나요? 그렇죠. 상업적으로 홍보하는 이유는 이제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정치적으로는 이런 어떤 상징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대외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 이걸 조금 의도했다고 볼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경제를 활성화해서 산업화하고자 하는 이런 전략과 관련되고요.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는 애국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북한이라는 곳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이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북한의 상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각각의 상징이 단순한 정권을 대표하는 것을 넘어서 주민들의 생활과 문화, 나아가서 정권의 전략 전반과 맞물려서 활용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